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간 올라왔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랜선 진료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초코파이님입니다. 간경화 환자분이고 러닝을 5km 턱걸이 15개 한다고 하셨고요. 근데 하고 나면은 배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고프다. 이게 뒤돌아서면은 배가 고픈데 이게 괜찮은 거냐라고 물어보셨고요. 일단 이 초코파이님이 저희 대상성 간경화, 그러니까 기능이 좋은 간경화라고 가정을 했을 때 러닝 5km랑 턱걸이 15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운동을 이만큼 하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약간 간경화 환자분들이 잘 드시고 건강이 좀 좋아질 때, 그러니까 막 드시기 시작할 때 확실히 그때쯤 간이 회복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막 너무 비만일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잘 챙겨 드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사람 몸이 기계랑 똑같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쓰시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고, 그 중에서도 항상 단백질 많이 챙겨 드시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는 스카이러버님께서 임대로 교수님에 관한 이게 추억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되게 감명받아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로 교수님한테 제가 보내드렸어요. 카톡으로. 교수님 환자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라고. 아마 되게 이제 폐혈증으로 위험한 상태로 네,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임대로 교수님께서 살려주셨대요. 네. 참 이게 의사 생활이 엄청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럴 때도 많은데, 이렇게 뭔가 사람이 살아갈 때, 살아날 때, 뭐 이럴 때는 아, 이걸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쁘거든요. 이거를 약간 전문 용어로 저희가 바이탈 뽕이라고 부르는데, 필수과를 하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필수과 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요새 환경은 필수과를 하는 게 이상한 환경이거든요. 네, 아무튼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백두산님께서 제가 그때 간질환 산정특례 관련해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7년 전에 산정특례를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요게 좀 질환마다 다른데요. 일단은 종양, 그러니까 악성 종양, 암과 관련돼서는 중간에 한번 재발이 된 적이 있다면 이게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한번 저희가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중간에 한뭐 2년째쯤에 한번 뭐 재발을 했다 이러면 보통 연장을 신청을 해주는데요. 처음에 딱 그 암 진단을 받고 5년간 재발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 연장은 안 돼요. 딱 5년까지만 중증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원발성 담즙성 담간염, PBC 같은 질환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좀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랑 당뇨처럼 계속적으로 내과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질환이라서 PBC나 자가면역 간염의 경우에는 5년 이후에도 그냥 연장을 해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피가 나는 그런 간경화 환자분들에 대해서 산정특례가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조건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PTINR이라고 우리 응고 수치가 늘어나 있는 환자들한테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응고 수치가 정상이 되면은 다시 이게 또 산정특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안 좋을 때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출혈 관련해서는요. 간 수치가 다시 좋아지면은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국밥님께서 알코올성 지방간인데 동네 내과에서 간 수치가 460이 나오셨대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간 수치라고 할 때 이게 AST인지 ALT인지 감마지T인지가 조금 애매한데, 제 느낌으로는 아마 감마지TB가 아닐까 싶은데, 왜 그 선생님이 저보고 큰 병원 가란 소리를 안 하셨는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술을 먹으면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알코올성 만성 간질환이 생기고, 이제 알코올 간경화 면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아마 국밥님의 경우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쓰신 거 봐서는 아직은 간은 많이 굳지 않고 간 수치만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병원을 간다고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술을 끊는 게 우선이죠. 이게 뭐 대학병원 간다고 특별한 약이 막 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간경화에 따른 뭐 합병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네 내과 선생님은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우리 이국밥님을 진료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 좀 끊으세요. 460이면은 아직도 액티브하게 계속 술 드시고 있는 수치고, 이러시다 진짜 훅 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루사와 고덱스는 어떻게 역할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셨고,
이게 제가 2022년에 저희 이제 간학회 안에서 주니어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주니어 교수님들과 함께 이런 간 질환에 쓰이는 약제가 기전이 어떻고 효과가 어떻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Therapeutic Mechanism and Beneficial Effect of Non-Anti-Diabetic Drug in Chronic Liver Disease라는 리뷰 논문이 있고 거기서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그 CMH 사진이고요. 근데 제가 UDCA라고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 우루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DDB라고 돼 있는 부분이 고덱스예요. 그래서 고덱스는 DDB, 우루사는 UDC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UDCA 우루사의 경우에는 담즙 흐름을 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보호를 하면서 이 세포가 자멸사, 그러니까 간세포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간세포가 좀 덜 다치도록 미리 이렇게 예방해주는 역할이 우루사이고요. 고덱스 DDB의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간세포나 뭐 이런 거에 막 손상을 억제를 해서 ALT라는 이 수치가 유출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친 간세포가 깨져가지고 그 물질이 나오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 네, 그래서 약간 우루사가 예방 플러스 간 보호 효과가 좀 있다고 한다면 고덱스의 경우에는 이미 손상된 간세포에 대해서 간세포가 깨져나오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 그렇게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런 간장제를 이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보통 이렇게 뭐 우루사랑 DDB 뭐 그게 고덱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이 기전이 살짝 비슷한 듯 다른 듯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가님께서 제가 이제 간 질환의 원인이 꼭 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영상에 대해서 남겨주신 건데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네요. 간 수치 높다는 데이터 보고 환자의 상태나 환경을 보고 추측하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주셨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진료를 하면서도 점점 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으면 항상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가 찾아오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더 어려운 케이스가 찾아오고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의학이라는 거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이라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꿀벌님께서 이게 아마 강경 환자는 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질까라는 그 제 옛날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주신 답글인데요. 혈소판 수치를 어떻게 해야 수치를 올릴 수 있냐. 2만까지 떨어져서 다니던 직장을 잃으셨다고 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매일 토마토 주스랑 비타민도 먹고 필요한 거 빼고는 관리를 잘했는데 속상하다고 얘기 올려주셨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혈소판이 떨어진 게 뭔가 골수 자체의 문제보다는 간경변증이 오게 되면은 2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장비대 같은 게 생기게 되고 그 비장비대가 생기면서 혈소판 떨어지는 이런 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토마토 주스 먹는 거를 관리를 한다고 혈소판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간경변증, 간경화가 좋아져야만 혈소판이 해결이 되는 거라서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몰랐는데 왜 혈소판이 떨어져서 직장을 잃으신 거예요? 이게 혈소판 떨어진 거랑 직장 하시는 일이랑 뭐 연관이 좀 있었던 건가요? 이건 아무튼 좀 처음 보긴 했네요. 다음은 안유경님께서 담낭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데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 아마 당연히 담낭 말기암이면은 산정특례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단 코드를 이렇게 진단서를 받아보시면은 진단명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을 때 C 코드가 우리 보통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D 코드가 이제 제자리 암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기 종양을 우리 보통 D 코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C 코드로 분명히 돼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김명현님께서 식도 정맥류 출혈이 생긴 지 10년이 되셨는데 산정특례 적용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이 출혈 때문에 그러니까 간경변증에 의한 출혈이 산정특례 적용을 받은 게 몇 년 안 됐어요. 네.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2023년인가 아무튼 그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옛날에 출혈 받았던 거는 지금 인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후로 우리가 출혈이 됐던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을 이제 해주는 거여서 과거에 됐던 거는 아니시고요. 네, 그거랑 관련해서 여기 436님께서 이렇게 또 도움되는 답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간경변증에 의한 출혈이 그 조건 중에 간이 안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응고인자 장애, 그러니까 보통 PTINR이라고 하는 수치가 1.7 넘어야만 이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사람이 간 기능이 좀 안 좋을 때는 1.7 이상이다가 간 기능 좋아지면 1.7보다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된다. 그 시점부터는 그 얘기를 달아주셨어요.
네, 다음은 이제 바람혼님께서 강경변증 산정특례 제도가 몇 년째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저희 간학회에서 교수님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속상하다 이 얘기 남겨주셨고, 네,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저기 모발 관련해서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참 물론 탈모도 되게 심각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질환인 거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우리 간 환자분들을 보는 입장이니까 우리 간경화 환자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탈모보다는 좀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소심하게 얘기를 좀 해봅니다. 네. 탈모는 생겼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바로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지만, 사실 이 합병증이 있는 간경변증,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에는 진짜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뭐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에는 웬만한 종양보다도 더 이게 뭐 중앙 생존율이 낮을 때가 많아서 조금 저희 간경변증 환자도 국가에서 도와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은 TOM님께서 이제 올려주셨고요. 임상시험 안 하는 교수님 삐지시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안 하기가, 교수님이 권유하면 안 하기가 좀 그렇다. 담당 교수님이 권유하시면 올려주셨고,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명하게 거절하는 기술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깨닫고 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유, 죄송한데, 뭐,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이 뭐 이렇게 자주, 보통 임상시험 들어가게 되면 자주 병원 와야 되니까 이렇게 병원 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죄송하다,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참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그 어느 교수님이 삐리실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환자 먼저 챙기려고 얘기를 하는 거라. 네. 다음은 토르님께서, 이것도 아마 산정특례 관련해서 그때 모르고 납부한 병원비는 돌려받을 수 있냐, 이게 따져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23년 이후에 PTINR이 1.7이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일정 이상 떨어지면서 그때 피가 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아마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아까 이국방님 그 간수치 450 그분이죠. 네. 지금은 이제 금주하고 있고 진통제도 끊으셨고, 네, 작년부터 진통제 드시고 아마 450까지 올라가셨다고 하고요. 금주를 지금 하고 계셨네요. 저는 술 드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계속 450이신 거예요. 진통제 종류를 조금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타이레놀의 경우에는 보통은 전격 용량,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3번 이렇게 그 이하로 먹으면은 간 수치가 450이 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정말 술 끊은 게 확실하고 정말 한 달 이상, 그 다음에 이게 타이레놀이 맞다 그러면은 450인 이유를 다른 원인도 조금 찾아봐야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은 아마 이게 제가 요새 영부인 영양제 보는 의사 그 많이 올리잖아요. 거기 올려주신 건데, 쑥즙이랑 마늘즙은 괜찮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웅녀 단군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쑥즙이나 마늘즙보다는 요새 좋은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민간요법 X, 간이 안 좋으면 X 제발 좀 드시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간이 안 좋다는 분들이 자꾸 이 민간요법에 돈 쓰는 거 보면은 정말 제일처럼 화가 납니다. 네, 다음은 이정민님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어도 간 수치가 올라가냐? 네, 올라갑니다. 외래에서 간 수치가 높다고 제 외래로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간 수치가 그 높은 원인의 요새 특히 1위가 지방간이에요. 네, 술이 아니고 지방간.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간 수치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간경변증도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윤님께서 원발성 단수성 당관염, 그러니까 PBC 질환이어서 6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있다. 근데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우루사 300ml에 베물리디를 1회 드시고 있다고요? 베물리디? 베물리디는 비형간염 약인데, 아까 원발성 단수성 당관염에 비형간염이 같이 있으신 건가요? 어쨌든 베자파이브레이트랑 베물리디가 다른 약이냐 물어보셨고요. 베자파이브레이트는 PBC라는 질환의 2차 약제로, 그러니까 우루사만으로는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추가할 수 있는 약제고, 이거랑 베물리디는 완전 다른 질환이거든요. 저 지금 약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정유님은 비형간염인 건가요? PBC인 건가요? 둘 다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약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한번 약 이름을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만년필 관련해서 2개 올려주셨고요. 아, 만년필 너무 좋아요. 그 전님께서 만년필 검색하다 보는데 라미는 없다고 적어주셨고, 네, 라미가 저도 처음 입문 라미로 했는데 이게 라미가 생긴 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필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은근 라미로 입문한 분들이 거기서 끝나요. 네, 라미보다 되게 더 좋은 게 많은데, 근데 라미 중 그 립 중에서 A닙이 있거든요. A닙은 되게 좋아서 그거는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미는 이 립을 갈아 끼우기가 쉬워요. 다음은 또 라민님께서 지나오 100을 한 10자루 갖고 있다고 하셨고요. 지나오 100이 이게 저희 파카에 듀오폴드라는 모델이 있는데 비싼 거, 옛날에 그 메가더 장군이 그걸로 이렇게 서명을 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제품이 카피를 했는데 그게 되게 괜찮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다 얘기해 주셨고, 아마 지금 레인민님 같은 경우에는 몽블랑도 쓰신 분인데 몽블랑과 비교를 해서도 이게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글 남겨주셨어요. 그만큼 요새 중국 만년필 진짜 좋습니다. 네. 다음은 멸공방공님께서 간초음파 하러 가기 전날에 저녁밥을 단식하라는 거냐. 보통 저희가 한 8시간에서 10시간 금식을 얘기를 하니까 보통은 저녁은 드시고, 이제 저녁 드시고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자정 정도부터 금식을 하시면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초음파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 편집자님이랑 상의해서 이번 영상부터는 음악 싹 다 빼는 걸로 했어요. 다음은 별지기님께서 매년 건강검진에 간맞이 DP만 170에서 250이다. 간 초음파는 이상 없는데 왜 그런 거냐? 우루사를 먹으면 좋아지냐? 그러니까 우루사는 현상을 잡아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왜 높은지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초음파가 정상인데 간 수치 이 정도 높은 경우는 2개 중에 하나인데, 약간 초기 지방간이 생기려고 할 때, 초기 지방간은 이 간 초음파에서는 조금 디텍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5로 스캔을 좀 해보시면 초기 지방간 여부를 좀 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가능성은 뭔가 드시고 있는 약물이 있을 때, 그게 뭐 영양제든 건강보조식품이든 아니면 뭐 일종의 다른 만성질환 약이든 이제 그런 거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레느라님께서 국가검진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췌장이 가스가 차서 안 보인다고 했는데 보이는 방법이 있냐? 이게 초음파 할 때 선생님들이 가끔 꽉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스를 좀 밀어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도 가스가 안 밀리면은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약간 체질인 것 같아요. 다음은 리앙님께서 쓸개 수술을 한 지 몇 년 됐는데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유 쓸개 괜찮네요 라고 얘기하셔서 당황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뭐 장이 조금 약간 이렇게 눌리면은 가끔 쓸개처럼 딱 그 위치에 좀 끼어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 저 쓸개 뗐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쓸개가 아니라 장인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잘 봐주시니까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MMO님께서 복부 초음파를 하면 어떤 질환을 알 수 있나요? 물어보셨고, 복부 초음파를 하는 장기를 생각해보면 우리 간, 쓸개, 그 다음에 뭐 췌장, 비장 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장기에 있는 질환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JW님께서 간 수치 원인 찾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보통 운동하면서 이게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좀 많이 챙겨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간 수치가 좀 올랐는데, 어쨌든 뭐 운동이 원인인지 단백질 쉐이크가 원인인지는 모르는 거죠. 둘 다 딱 중단을 하고 간 수치가 좋아졌으니까. 근데 참 저도 이런 환자분들 많이 보는데 의학이 약간 확률 게임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은 유발 검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단백질 없이 운동만 한번 하기, 그 다음에 운동 안 하고 단백질 쉐이크만 노출을 하기,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사실 누가 그러겠어요? 네. 어차피 그래서 확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단백질 쉐이크 한 표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막 진짜 빡세게 막 뭐 우리 3대 500 막 이 정도 치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단백질 쉐이크 때문에 간 수치 높아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